자,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사가 가족 간호를 위해서 사정하고 계획하고자 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 사정의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틀린 것들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아닌 가족의 다양함과 변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우리가 앞에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은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체계에도 영향을 받고 상위 체계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가족만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가족은 이래야만 해 라고 고정관념 갖지 말고 그 가족 자체를 이해하는 거죠. 그 가족의 맥락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가구원 전체, 친척, 이웃, 의료기관, 통반장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 가족에 대해서 사정을 할 때에는 질적 자료 수집이 필요해요.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대상자가 함께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진단을 내린다. 이런 뉘앙스는 지역사회 간호학에 있어서 전부 틀린 얘기. 전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 대상자를 배제시키는 느낌이 든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항상 함께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사정에서부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간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진단 내리고 중재 방법을 결정합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에 있어서 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배제시키는 것들은 틀린 얘기. 자, 가족 전체와 함께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가족 전체 함께 같이 하자. 좋아요. 정상가족의 기능에 기준을 두고 사정한다. 이거 하지 말자고요. 정상가족의 기능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아닌 가족의 다양함과 그리고 변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사정해야 돼요. 왜? 이 가족의 강점이 하나의 자원이 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거든요. 가족뿐 아니라 여러 지역사회 자원과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가족 전체보다는 가족 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지금 간호를 하는 대상은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가족 전체보다 가족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보다는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사정의 원칙.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가시면서 나중에 암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6번 갑니다. 가족 사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도구 중 하나를 간호사의 실무에 적합한 도구로 선택하거나 보완해서 가족과 관련된 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수집하여야 하고 분석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 도구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가족 사정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무조건 A급이에요. 종류들 아셔야겠고 특징들 아셔야겠고 장단점 아셔야겠고 그리고 이 사정 도구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 사정 도구가 그림으로 나왔을 때 어떤 사정 도구인지를 적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특징, 장단점,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림까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A급이에요. 답인도 기출됐습니다. 자,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가족 사정 도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고 어떤 가족 사정 도구인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가족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했어요. 포인트 여기 있죠.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뭘로 얘기하면 돼요? 사회 지지도를 얘기하면 돼요. 자,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부모 형제관계, 친척관계,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관계, 그 외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그려서 취약가족 구성원의 가족 하위체계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 지지도는 그리는 방법, 그리는 순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특징과 요거 꼭. 자, 두 번째. 가족의 역사 중에서 역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열거해서 개인의 질환과 중요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때 이 일이 중요했어. 이때 이 일이 중요했고 이걸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이때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관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정 도구를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 연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3세대 이상에 걸친 요거 나온 포인트.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정보와 관계를 도표로 기록할 거예요. 도식화시킬 거예요. 이 3대의 정보와 그 관계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복잡한 가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걸 우리는 구조도, 가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 체계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 체계를 둘러싼 외부 체계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에게 유용한 체계,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는 외부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과 외부 체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외부 체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태도라고도 해요. 자, 가족 구성원들 간의 밀착 관계와 상호 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할 거예요. 가족 구조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도표로 표시화시켰어요. 이걸 우리는 밀착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음 그림은 3대가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사정한 겁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림을 봤더니 3대가 보여요. 부부가 있고, 부부의 부모가 있고, 그리고 부부의 자녀가 있고, 이렇게 3대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도식화시켜서 정보를 적어놨어요. 이 3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이 가족 건강 사정 도구의 장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도잖아요. 그죠? 가족, 가계도, 가족 구조도입니다. 장점 쓰래요. 첫 번째, 면접 시 파악한 가족의 연령, 성별, 질병 상태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집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너무 큰 장점. 체계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나 가족력 등 필요한 정보를 파악함과 동시에 쭉 정리를 했는데 이런 정보가 빠졌네. 이런 정보를 나중에 파악해봐야지 라고 하는 추후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 깊이 있는 면접을 시도할 수 있게 하고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자료와 가족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이게 너무너무 큰 장점이죠. 자, 이 가족 건강 사정 도구의 작성 방법을 2단계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1단계. 가족 구조를 도식화할 거야. 어떻게? 부부를 먼저 그리고 아이 표시하고 그리고 양가 부모와 형제 자매를 그려. 이게 첫 번째라고요. 부부를 먼저 그리고 자녀를 표시하고 그리고 부모나 형제 자매를 쓴다고요. 그린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단계로 가족의 이력, 가족의 역할, 가족 생활의 중요한 사건 등 정보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다음 그림의 가족 건강 사정 도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 무슨 그림? 이거 밀착도 그림.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들과 밀착된 관계입니다. 요 표시, 그죠? 엄마와 둘째 아들 역시 밀착 관계입니다. 엄마와 둘째 아들 밀착 관계입니다. 엄마와 첫째 아들은 갈등 관계예요. 엄마와 첫째 아들은 갈등 관계예요. 할머니와 며느리는 갈등이 너무 심해요. 자녀끼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네요. 할머니랑 둘째 손자도 사이가 굉장히 좋네요. 요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이 상징적인 기호를 아셔야 되죠. 자, 요 하나는 소원한 관계. 떨어져 있으면 이별하고 단절된 관계. 이게 세 개면 밀착된 관계. 톱니바퀴 모양 갈등적인 관계. 얘가 두 개야. 갈등이 심한 단계. 그리고 요런 모습을 보인다면 융해된 갈등 관계입니다. 가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계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남잔지, 여잔지, 사망했는지, 그리고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보건교사는 최근 두통으로 자주 보건실을 내원하는 김땡땡 학생을 사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교사가 김땡땡 학생 가족에게 적용할 가족 사정 도구는 무엇인지를 쓰고 특징 3가지와 작성 방법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 속에서 가족 사정 도구를 파악해내야 되죠. 사정계획 볼게요. 김땡땡 학생의 두통을 가족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서 가족 건강 사정 도구를 이용해서 김땡땡 학생 가족을 사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하려고 하냐면, 자, 김땡땡 학생을 중심으로 가족 내 외의 상호작용과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정 도구를 사용할 것 같나요? 포인트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중심에 둔대요. 가장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중심에 두고 가족 내외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 사정 도구를 우리는 사회지지도라고 합니다. 이 사회지지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취약 가족 구성원의 가족 하위 체계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지지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 중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원 안에 얼마나 많은 선이 연결되었는지 평가해서 지지자원의 실태와 개발 가능하거나 간호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파악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작성할 건데, 어떻게 그릴 건데, 이것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데, 자, 가장 우선적으로 간호중재를 해야 하는 취약가족 구성원을 선정할 겁니다. 5개의 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원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꼭 쓸 수 있으셔야 되는데, 가장 안쪽 원에는 가장 취약한 선정된 가족 구성원을 그릴 거예요. 두 번째 원에는 동거하는 가족이에요. 세 번째 원에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원에는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들어가요. 가장 바깥쪽 원에는 선정된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성원, 이 가장 취약한 안쪽 구성원을 중심으로 선을 이용해서 지지 정도를 표시할 거예요. 안쪽 구성원을 중심으로 선을 이용해서 지지 정도를 표시하는데, 소원한 경우에는 선을 그리지 않고 보통은 하나, 관계가 친밀하다면 2개의 선으로 지지합니다. 소원하면 선 없어요. 보통이면 1개, 친하면 지지하는 관계면 2개의 선으로 표시할 겁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림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보고 사회 지지도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 5번째, 다음 그림에 가족 사정 도구의 명칭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죠.
그림을 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 있고 병원, 방문보건센터, 복지관 이런 외부에 있는 체계들, 자원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 교류가 강해요, 소원해요, 스트레스 관계예요.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우리는 외부 체계도라고 합니다. 생태도라고도 하죠. 자,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 체계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것으로 가족 체계를 둘러싼 외부 체계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에게 유용한 체계,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는 외부 체계를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6번째, 가족 기능 평가 도구는 가족이 문제에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과 이와 더불어 가족 기능 수준을 사정해 보는 것으로 자, 스밀크스테인의 5가지 가족 기능 영역을 평가하였다. 이 5가지 항목에 대해 쓰고 가족 기능이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5가지. A, P, G, A, R라고 해서 우리가 아프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A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적응 능력, P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동료의식 정도, G는 가족의 성숙도, A, 가족 간의 애정 정도, R은 해결이에요. 이거 연결시키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각 항목당 2점씩을 배정할 겁니다. 그래서 7에서 10점을 받은 경우 가족 기능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 7번입니다. 가족의 구조, 기능, 상호작용 발달 단계에서 다른 가족에 비해 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을 취약가족이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취약가족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분류에 포함되는 가족의 형태를 2가지 이상씩 쓰시오. 그러니까 취약가족의 각각의 특징을 아는 것보다는 이 분류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족, 상호작용이 취약한 가족, 그리고 발달 단계에서 취약한 가족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취약해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 단독 가족, 새싹 가족, 복합 가족.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족은요. 저소득 가족, 실업 가족, 취업모 가족, 만성 말기 질환자 가족, 장애인 가족이 있어요. 상호작용이 취약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취약하다. 학대 부모 가족, 비행 청소년 가족, 알코올 중독 가족, 그리고 세터민 가족이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서 취약한 가족, 미혼모 가족, 그리고 미수가 가족 등이 있어요. 각각을 아는 것보다는 분류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4가지 분류로 나눠요. 두 번째는요. 취약가족이 경험하는 공통적 문제를 5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취약가족들이 이런 공통적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위험 상황에 처한 가족은 이러한 속성이 장기화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부분 위험 상황에 처한 가족은 1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분리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위험 상황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취약 상황의 가족은 빈번히 가족 내 역할 변화를 경험한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도 하고 가족 외에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돈을 또 벌어와야 되고 2가지가 양립되는 경우가 많죠. 원래는 양육만 하던 어머니가 아빠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돼. 이런 역할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취약 상황에 있는 부모는 아이를 훈육할 때 어려움을 가진다. 미안하니까 항상. 자, 재정적 어려움은 많은 취약 상황의 가족에게 흔히 경험하는 문제이다. 재정적 어려움이 흔히 깔려있더라 라고 하는 것. 자, 공통적인 문제 5가지를 봤습니다. 자, 문제 8번으로 갈게요.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적극적이며 의도가 강한 행위로 그 위해의 결과가 비교적 명백한 상태이고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한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동학대 A급 잡고 갈게요. 사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과거 기출보다는 최근의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뉴스에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보건교사로서 발견해내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 보건교사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A급으로 두고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1번, 다음은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개념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신체학대입니다. 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인 모욕, 정서적인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얘기해요. 언어적인 학대하는 거 정서적 학대예요. 자,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방임이라고 하는 건요,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아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임이고요. 이 방임 역시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니은은 방임의 한 형태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유기라고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아동학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유형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개념 정리는 했잖아요. 그럼 그 개념 정리를 한 거 가지고 사례 속에서 찾아보자고요. 사례에 적용시키기. 자, 성병 감염 및 임신, 무엇과 관련된 학대예요? 얘는 성학대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자,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신체에 가해진 학대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체적 학대라고 해요. 자,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의 불이행. 예방접종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학적 치료 필요하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학대로서 방임이라고 부르죠. 자,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그리고 극단 행동, 과잉 행동, 자살 시도, 정서적 학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학대인지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대요. 아, 법에 근거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기출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된 영역에 대해서 우리랑 관련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리을의 업무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얘기죠.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기업,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니은. 신분 보호해줘야 돼.
신고했잖아요. 아동학대를 신고했단 말이에요. 신고인 신부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해서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은 신고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고 의무자예요. 의무자,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디귿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뭘까요? 바로 장기 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학교 안 보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학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학대 피해 학생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고 무슨 업무인지 물었습니다. 취약 지원을 받은 피해 아동, 그 가족의 학교 적응 지원 업무,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치원의 유아, 그리고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진로 상담 등의 상담 지원 업무, 그리고 건강검사 등의 업무를 해야 해요.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의 자료를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4만 봐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이 자료래요. 우리랑 관련이 있잖아요. 어떤 자료냐면 학교 생활 기록 정보입니다. 우리랑 관련이 있는 부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 장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우리랑 관련이 있잖아. 그럼 기억해야죠. 자, 학교회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과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육 내용 좀 보자고요.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내 몸의 소중함,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그리고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과 성폭력의 위험 상황과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과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에 대해서 교육해야 돼요. 자, 중고등학교 학대, 성폭력의 개념, 위험 상황에 따른 대처법, 예방법, 그리고 학대와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에 대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자, 실시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돼요. 교육 방법,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장소, 상황별 역할 실시, 시각 시청각 교육, 그리고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자, 법으로 나온 부분이고 우리랑 관계되는 부분이니, 그리고 이 부분이 출제된 적이 있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더 확대시켜서 알아봤어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기도 하죠. 워커의 폭력 주기입니다. 출제된 바 있어요. 이 주기 이론은 학대받는 여성이 어떠한 과정으로 희생자가 되고 무기력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지를 설명했다. 이 워커의 폭력 주기 이론을 단계로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기출 문제가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자, 이 사례 속은 폭력 주기 이론의 어느 단계예요? 쓰세요 라고 해놓고, 자, 그리고 이 사례에 나온 그 단계 말고 다른 단계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단계에 대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1단계, 긴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사소한 일에 남편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아내가 느끼는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 아직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폭력이 촉발될 것 같은 긴장감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여성은 더욱 수동적이 되고 유순해지면서, 왜냐면 폭력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남에게 노출되는 것이 싫어 이웃,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자, 반면 남성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부인이 자신을 떠날까봐 부인에게 더 압력을 가하게 되고 아내가 자신의 소유라는 강압적 행동을 하게 돼요. 긴장이 형성되는 시기. 자, 두 번째는 급성 폭력 발생기입니다. 급성 폭력 발생기. 남성의 분노가 사소한 일로 격하게 분출되게 돼요. 그래서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서적, 신체적 힘이 빠져 더 이상 폭력을 가할 수 없을 때 이 폭력이 끝나요. 여성의 자존감은 극도로 떨어지고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과 단계예요. 남성이 여성에게 용서 구하고 선물 주면서 다시는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유지가 되죠. 하지만 이 단계는 짧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과 단계가 지나면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2번 중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2단계 끝, 3단계 초반이에요. 홀츠와 퍼니스가 제안한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간호 A, B, C, D, E, S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A, B, C, D, E, S. A. not aloone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 여성에게 확신시켜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줄게요. B.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B의 포인트는 신념이죠. C는 비밀 보장입니다. D는 대상자의 명확한 진술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E는 재발되고 확대되는 폭력의 주기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권에 대해서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에 포인트를 주셔야 되죠. S는 안전입니다. 안전의 포인트. 중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지식과 학대하는 파트너와 함께 머물 때 취할 행동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자, 우선 긴급 상담 전화번호, 시설, 그리고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쉼터, 다른 안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S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A, B, C, D, E, S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가족 간호예요.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론, 그리고 사정 도구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취약가족, 아동학대, 폭력가족, 이것들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내용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암기라는 거 아시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